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1학년 통합사회 이번 주는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에 대해서 4차 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통합사회 교과서를 펴고 그 옆에는 우리 부교재인 올리드 해당 단원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이쪽에 있는 책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과서, 오른쪽이 올리드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책을 같이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이후에 올리드를 통해서 요약하고 중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단원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우리 생활 공간의 그리고 우리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핵심 요소는요, 산업화, 도시화, 도시성, 직업분화, 그리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요, 오랜 세월 동안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농업을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그 농업 사회를 거쳐서 쭉 지내오다가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사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광공업 혹은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산업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산업화를 통해서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기술, 생산력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생산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반적인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더불어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올리드 잠깐 볼게요. 이런 산업화라는 게 과거 농업과 임업,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산업에서 광공업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의 2, 3차 산업의 사회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산업화는 전반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로 많이 이동하게 되는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밑에 이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그래프를 좀 보시겠습니다. 1963년에 맨 밑에 있는 3차 산업의 비율보다 맨 위에 있는 농림업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광공업의 숫자는 매우 작은 분야에 속하고 있죠. 근데 이게 1970년대 경제 성장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증가하고 현재에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아마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시는 분보다는 공업에 혹은 다른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비율이 훨씬 더 높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의 특성상 주변에 농업과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계시는 직업인 분들이 농업에 임하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산업화는요, 도시에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을 촉진하게 되거든요. 도시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전에는 농촌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많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도시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화라는 것은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뜻하고요. 이러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도시에서의 생활 방식, 도시에서의 생활 양식이 확산하는 현상으로 증ga, 얘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도 다시 보겠습니다.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하는 현상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화는 그리고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또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의 시행으로 국가 단위에서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이 전체 우리의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리도 확인하시면은 이런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런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더 많은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촉진됩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개발 계획의 시행으로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인해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아까 말했다시피 산업혁명 이후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인류들의 생산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질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산업화가 급속하게 확산된 계기가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산업화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내수공업 중심에서 공장제 기계 중심의 산업사회로 빠르게 변화하였고 산업구조는 점차 고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의 수공업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기계화를 통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대량의 상품은 그것을 소비해줄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 시장엔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는 도시에서 더욱더 집중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화는 그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생산력을 보임으로써 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수원에 가거나 혹은 수원에 현재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과거의 수원은요 주로 1차 산업이 발달한 농업 중심의 촌락이었었습니다. 수원에가 소를 키우는 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소를 키우는 데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수원은 소를 키우는 데가 되게 많았고 지금도 수원에 보면 유명한 고깃집과 갈비집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거 수원은 농업과 이런 1차 산업이 중심이었었는데 오늘날 수원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 수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발달해 가지고요. 이로 인해 갖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원의 외곽으로 아파트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인구가 많이 몰리기도 하고 일자리가 많다는 게 바로 이 인구 집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이전에는요, 토지를 주로 농경지로 이용하거나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서 주거, 업무, 상업, 교육, 여가 등을 위한 다양한 도시 공간이 내부에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똑같은 경험을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지역, 조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혹은 동탄이나 봉담 그 외에 좀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도시화가 진행된 쪽에 살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것을 보고 자랐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조암 지역이나 혹은 그 외에 읍면 단위 지역의 친구들은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만큼 그쪽에 일자리도 많은과 동시에 그 외에 많은 이런 의료 서비스 같은 혹은 다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혹은 뭐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런 시설들이 더욱더 집중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산업화와 도시화는요, 우리 생활 공간에 많은 변화를 나타내게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울산 남구가 있고, 경기도 수원이 있고, 서울 강남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울산 남구가 70년대면은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울산은요, 어마어마한 공업도시가 되어 있지만, 당시 처음, 지금과 같은 뭐 조선이나 다른 기계공업 단지가 발달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대부분 높은 건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낮은 형태의 건물을 갖고 있고 또 토지를 듬성듬성하게 이용하고 있죠. 매우 빽빽하게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과 임업 등의 1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모내기를 하고 있죠.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계 자체가 뭐 귀하기도 했겠지만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1차 산업이 훨씬 더 발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뭐 지금 같으면 그럴 때가 있었나 싶겠지만 서울의 강남구도요. 당시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서울이 예, 서울특별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예,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지금의 강남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7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서울이 확장되면서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엄청나게 비싼 땅값을 자랑하고 있는 강남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조선 기계, 그리고 수원에는요.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들어서면서요. 이렇게 많은 발전들이 있게 되고 특히나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자체도요, 외지에서의 유입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자, 이렇듯 산업화와 도시화는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요, 또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든지 마음만 먹고 경제적 여력만 있으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산업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됩니다. 선생님, 지금 다 8시간씩 근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겠지만은, 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게 전체적인 그냥 근로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들어가는 단위 시간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기계화로 인해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전반적으로는 향상됩니다. 그리고 도시적 생활 양식도 확산이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좀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산업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광공업 그리고 서비스업과 대별되는 2, 3차 산업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60년대까지는 1차 산업이 중심되는 즉 농업과 어업 그리고 임업 그 외에 수산, 목축업 같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이후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요, 많이들 나오는 게,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로 많이들 사람들이 이주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들 안 나오는데 드라마가 과거 배경으로 한 드라마 보면은요, 당시 이렇게 시골에서 이주한 도시 거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그런 드라마도 상당히 많이 제작됐었습니다. 도시화는요, 도시화율의 30%, 즉 전체 인구 중에 도시 거주 인구의 비율을 따지는 도시화율의 30% 미만인 초기 단계를 거쳐가지고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거의 가속화 단계예요. 그리고 이런 도시 인구가 늘어나다가 점차 그 증가세를 완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바로 우리는 정착 단계라고 합니다. 정착 단계.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구별을 해야 될 게 이 도시화의 차이가 막 보여지는 두 가지 공간이 있어요. 도시화 그리고 촌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도시에는 의사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극장에서, 혹은 영화관에서, 혹은 식당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 3차 산업의 종사자가 다수고요.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부러 내 땅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에요. 또한 같은 단위 면적당 인구의 수가, 즉 인구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 촌락에서는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와 촌락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도시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즉 도시화율이 증가하고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 산업화와 더불어 이촌 향도 현상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었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를 볼게요.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는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단 첫 번째 살아볼 게 거주 공간의 변화입니다. 사진 위에서 보는 것처럼요,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단위 면적당 많은 사람이 주거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우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과 기능이 집중되면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요.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농업과 임업이 주로 산업의 구조 전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토지 대부분을 농경지로 이용하거나 혹은 예, 나무를 심고 나무를 베는 공간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사는 곳, 그다음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곳, 그리고 상업, 교육 혹은 여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이 형성됩니다. 올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주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시가지는 면적이 증가합니다. 촌락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농경지나 혹은 자연 상태로 뒀던 곳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강남 같은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게 되면서 강남 개발이 시작되고요. 지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도로와 주변의 상업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단위 면적당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넓게 이용할 수가 없고 굉장히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고층 건물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높은 건물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도시 지역이 규모가 커지면서요, 기능별로 분리돼서 중심지에서는 업무를 보고 상업지역 생기고요. 혹은 중심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거지역이 형성되거나 혹은 그 외곽지역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게 섞여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도시구획을 선정하고 아마 그 만드는 동안에 계획적으로 공간을 이렇게 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새로 생긴 조성되고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친구들이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파트에 산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큰 뭐 백화점이나 극장이나 혹은 그 외에 같은 식당, 다양한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조암이나 향남 지역에 사시는 친구들도 도시에 가보는 기회가 흔치 뭐 많을 테니까 가 보면은 사람 사는 지역과 조금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도시권이 형성이 됩니다. 도시로 사람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점차 확장되는 겁니다. 영역적으로요. 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커지면서요, 주변에 있는 도시, 그리고 도시 옆에 있는 촌락의 모습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지역 자체도 현재는 물론 뭐 동쪽에 있는 동탄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도시화가 다 진행돼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부 쪽으로 오다 보면은 분명 서울과 그렇게 크게 먼 거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시적인 농촌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학교에서 10km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 향남을 가면요, 거기 안에 있는 거주 지역이나 혹은 이지구 확인해 보시면은 도시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병원도 몰려 있고, 뭐큰 쇼핑센터나 몰 아니면 극장 같은 것을 들어서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외화라는 것은 도시의 기능과 영향이 확장되면서 주변에 있는 촌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촌락이 도시적인 경관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게 교외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도시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됨으로 인해 대도시권이 형성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학교가 있는 동네까지는 전철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동탄이나 그 위에 지역에 이제 계속적으로 수도권 전철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꼭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서울에 직장을 잡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대도시권 확대로 인해 갖고 안 좋은 점은 아무리 전철이 들어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기 직장과 또 내가 사는 곳과의 지역적인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울이나 혹은 가까운 과천 정도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출퇴근에 시간을 많이 드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뭐 주말에는 내려오시더라도 주 중에는 다른 주거 공간을 구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것은 이런 수도권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활과 업무 같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료로 보는 도시 내부의 공간 변화 사진을 좀 보면은요.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이라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종로구나 중구에 가보면은요, 교통이 편리하다고 요즘에 느끼기 힘든 게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물론 버스도 노선이 많고 지하철도 잘 돼 있어서 그런 면에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로 위의 사정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있고 이 안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와 성업이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서울특별시 중구의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노원구의 사진입니다. 노원구, 도봉구는 상대적으로요. 업무 기능보다는 주거 기능이 많습니다.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 자체, 얘기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곳 자체가 계속적으로 서울이 확장되면서 아파트를 계획적으로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노원구가 싼 지역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과거 서울이 아니었던 시절에 경기도에서 일부 편입되면서 이곳에다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했던 곳에 이렇게 아파트를 짓거나 혹은 공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도시는 그 규모가 작을 때는요, 여러 군데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몰릴 때 아무 곳에나 가서 내가 직장 가까운 데 살게 되거든요. 가까울수록 좋으니까요. 근데 이 도시가 중심지에서 점차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서 점차 기능적으로 비슷한 곳끼리 묶이게 돼요. 상업시설이 많은 곳은 상업시설이 많은 곳, 혹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혹은 좀 더 외곽으로 가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물류 교통이 편한 곳에는 공업지역을 조성하게 됩니다. 도시의 중심에 있는 도심은 접근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한 상업 및 업무 기능이 발달하고 좁은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그 업무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심의 기능이 포화 상태가 되면요, 이 도심과 그렇게 거리가 교통이 가까운 곳에는 부도심이 발달하게 돼요. 부도심. 도심에서 다른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가 다른 작은 도심을 만드는 겁니다. 또한 도시의 외곽 지역은요, 물론 도시의 중심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의 외곽 지역에도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넓은 부지가 필요한 공업단지가 분포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요.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의 생태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서요. 도시 내 하천의 인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표의
포장 면적 확대로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생물 조형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리드 보시면은 도시의 열섬 현상이라고 있어요. 열섬 현상. 잠깐 밑을 볼게요. 오른쪽 밑에 도시의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아스팔트 도로하고요. 콘크리트 건물이 낮 동안에 태양열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축적됐던 태양열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밤이 되어서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지게 되면요. 조금씩 조금씩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그 건물 옆에 이제 저녁때 있잖아요. 선선해져야 될 이때에 건물 옆에 가보면요. 건물의 열기가 조금씩 나오는 걸 아마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낮 동안에 받았던 열을 밤 동안에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요. 도시 안에서의 기온은요. 빨리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대야가 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도시적 사람들이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장의 매연, 자동차의 배기가스, 냉난방 시설 등에서 방출한 인공열도 열섬 현상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 뿜는 이 배기가스가 온도가 꽤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직접 보는 배기가스는 그렇게 안 났지만 차 안에서 뜨거운 배기가스를 처리를 해서 내보내서 그렇습니다. 배기가스가 굉장히 높아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에어컨 틀게 되면은 그 우리 방 안, 집 안은 시원해질 수 있지만 이 열교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들의 밀집도가 좀 낮은 지역에서는요, 좀 띄엄띄엄 돼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해서 열과 순환이 돼가지고 금방금방 예, 온도가 실외 온도하고 교환기에서 나오는 온도가 같아지는데 여러분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요, 좁은 공간 안에 에어컨 실외기가 엄청 많은 곳에는요, 이 자체로 그냥 그 기온을 올릴 수 있어요. 기온을요. 따라서 이로 인해서 도시에는 밤이 되어도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열섬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열섬 현상은요, 상대적으로 이 녹지보다는 이 포장이 된 도로가 더 많거든요. 녹지가 부족해서 생기기도 하고, 인공 구조물과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한 인공염 방출 등으로 도심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환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소음, 그리고 대기오염, 각종 폐기물과 폐수 등으로 각종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람이 도시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뭐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또 업무라든지 혹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갖고 많은 소음이 발생하고 같은 맥락에서 대기오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자연 상태로 뒀던 땅들을 뭐 개발을 하고요. 도로 포장을 하고 녹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가 축소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자기들이 털을 잡고 살고 있던 이런 다양한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생물들이요. 거주할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물의 서식지가 축소되게 되고, 요거는 아마 앞에 2단원에서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배웠을 때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지표면이 왼쪽에 있는 이 교과서에 보는 것처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가지고 빗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바로 배수구로 유입됩니다. 배수구로 유입되는데 평소에는 그냥 배수구를 통해 잘 빠지면 돼요, 물이.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이 갑자기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요. 그 배수관이 처리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 배수구가 넘치게 돼요. 땅으로 흡수되는 게 많으면은 이런 도시 홍수의 발생 위험이 낮겠지만은
지금 우리 대부분 도시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 밑으로 물이 흡수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수관에 허용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요, 쉽게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공간 변화 간단하게 보시면요, 거주 공간은요, 고층 건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같은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들이 업무에 종사하거나 주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 주거와 업무, 상업, 교육, 여가 등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형성되고 이런 생태 환경도 변화됩니다. 도시 내에 하천이 인위적으로 개발됩니다. 이 하천에 제방을 쌓아놓지 않으면요, 물이 넘칠 경우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따라서 도시 내 하천을 바닥을 분설해서 콘크리트를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존의 하천에 살던 생물들이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포장 면적 확대로 인해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녹지 면적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생물 종의 다양성이 감소하기도 해요. 예, 이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3번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투수 면적률이라면요, 물이 통과할 수 없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지 않는 면적으로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토양의 빗물 흡수력이 낮아집니다. 즉, 우리 땅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따라서 도시 지역이 촌락보다 불투수 면적이 높아서 홍수 발생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도시에는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지하에 배수관이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요, 그 배수관의 용량을 초과해서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 지하주차장 혹은 지하철에 침수가 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아마 큰 비가 와서 서울 곳곳이 침수가 됐다는 걸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이렇듯 도시화는 우리들의 거주 환경 및 생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생활 양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런 도시성의 확산, 즉 도시의 특성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촌락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쪽으로 바뀝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이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행동 방식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에 편리한 교통시설과 상업시설, 여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또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변 사람, 이웃들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서요, 2차적 인간관계의 특징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그리고 친족과 같은 1차적 관계보다는요, 업무와 업무 관계로 이익과 이익의 만남으로 공적인 만남과 같은 2차적 인간관계의 특징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또한 과거에 비해서 혹은 촌락에 비해서는 이웃과의 유대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시가 주변 촌락과의 교류 증가로 인해서 요즘에는 교외 및 촌락 지역에서도요, 이러한 도시 특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분화는요,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도시 거주민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다 함께 농사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도 힘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 서로서로 이질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직업의 전문성과 소득이 증가하고, 혹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득 수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돼요. 사회 공동체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정체성과 내 자유 및 권리를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목표보다는요, 나 자신의 목표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다원주의가 확산돼서 이러한 관계로 경쟁이 좀 심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동가족 형태를 벗어나서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보편화됩니다.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매우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 큰 형태의 친족들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집안에 큰 일이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걷고 가서 서로 돕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은 가족 단위가 작아지고 또 혼자서 사는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같이 해결했어야 될 일들의 범위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 표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듯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주변의 교외 및 촌락이 점점 확산되고요. 다음에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지만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분업화와 기계화가 이루어지고요. 다음, 직업의 분화는요, 전문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도시 거주민의 직업이 다양화됩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되고 확장되면서 공동체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유, 권리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차 시에는요, 이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